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 수업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박사님과 함께 6차 시 1인 발전시대가 열린다 에너지 전환 수업을 함께하게 된 사단법인 자연의 번 연구소의 홍다혜입니다. 박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선교입니다. 오늘은 1인 발전시대가 열린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를 김선교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함께 보시죠. 먼저 간단하고 재미난 활동부터 함께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서 제목학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그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보는 건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에 어울리는 제목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저라면 이 그림에 에너지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라는 제목을 붙여주고 싶은데요. 박사님, 이 그림을 보시고 혹시 어떤 제목을 붙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 그림을 보니 에너지를 먹는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에너지를 과잉 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가전제품 역시 전기 에너지를 섭취하여서 각각의 필요한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지도 않는 TV, 또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설정된 에어컨, 그리고 여기저기 켜있는 전등과 같은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세 번째 순위로 1인당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국가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산업용 전기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똑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역시 선진국보다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전기를 가장 알맞게 쓸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스어 에네르게이아, 운동, 활동, 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나중에는 에너지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물리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의 영양분을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쓴다고 볼 수 있고요.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전기가 그 각각의 기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면 그런 전기 에너지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어떻게 조명의 빛으로도 바뀌고 또 검색할 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풍기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움직이든 아니면 빛을 내든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저는 석탄, 석유, 태양열, 풍력 등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에너지들이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분류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나요? 박사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태양열, 태양광, 지열, 조력, 파력, 풍력, 수력 등 자연에 있는 그 상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원을 1차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를 만드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하면 사용할 수 없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 그리고 태양을 활용한 풍력과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땅속에 있는 지열, 이런 지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재생 가능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에너지를 이용해 본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물에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불 에너지부터 사용했습니다. 수렵을 하고 이동하던 시대에는 먹을 것을 익혀 먹거나 추위나 맹수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만들어 그 에너지를 사용했죠. 그 다음은 어떤가요? 다음은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에는 사람이 일하기도 했지만 소나 말, 염소 등의 가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축 에너지, 그리고 물레방아나 풍차도 만들었죠. 물레방아나 풍차 같은 경우에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거나 바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연 에너지를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0년부터는 석탄을 발견했는데요. 산업화와 함께 석탄을 이용하면서 인류의 생활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거 나무 사용과 다르게 석탄은 나무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 있기 때문에 석탄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함께 발명된 증기기관은 과거에 사용했던 소나 말과 같은 가축보다는 훨씬 더 힘이 더 세고 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더 많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석탄이 석유로 바뀌게 되었고, 또 석유는 또 석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전기로 바꾸고 또 석탄을 또 전기로 바꾸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등, 그리고 전화, 이런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사용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한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전철 모두 전기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이 많이 이용되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풍력, 태양광, 조력, 지력 등 재생 가능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박사님, 다음 그래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전 세계 발전 용량 중 약 66%가 화력이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25%, 그리고 원자력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발전 용량 중 68%가 화력, 원자력이 22%,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둘 그래프를 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 비율이 매우 높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화력과 원자력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보다는 환경 오염에 문제를 주고 특히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화력 발전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화력발전이라고 하면 화석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또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석연료는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요? 그래프를 보시는 것과 같이 석유의 경우에는 약 40년, 석탄은 약 200년, 천연가스는 약 6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구 속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아내는 탐사 기술과 꺼내는 추출 기술의 발전으로 남아있는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
화석연료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문제인데요. 박사님,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화석연료 고갈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온실가스가 야기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옵니다. 1750년 산업화 이후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30%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른 기온 상승은 약 1.1도 정도 있었다 합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증가하게 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식량도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인류의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력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또한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평소에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왔던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인지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박사님, 원자력 발전 왜 위험한가요? 원자력 발전은 핵 반응으로 얻은 열을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고 또 그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는 우라늄 235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계속 핵 분열해서 연쇄 반응을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제어하는 과정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복잡한 여러 장치가 함께 작동하여서 이를 안전하게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0% 안전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예로 과거에 세 차례의 원자력 발전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체르노빌, 스리마일, 그리고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세부적인 원인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 유출 시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일단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지역이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상태로 방치된다는 사실은 명확한 위험이자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매우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성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핵 폐기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가요? 핵 폐기물은 방사성 농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로 구분됩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폐연료봉, 즉 사용 후 핵 연료를 말하고요. 나머지는 중전위로 분류됩니다. 기본적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시작된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에 대한 논의는 20년이 지나 2005년 경주로 확정되어 2010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주에 위치한 방패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진 그리고 지하수 침투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방사성의 농도가 높은 고준위는 어떨까요? 2015년 관련 계획과 권고안이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인 논의는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23기에서 배출하고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부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찬 상태이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저준위도 20년 넘게 건설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는데 고준위는 어떨까요? 고준위 방패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찬성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입니다.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뜨거운 감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사실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좀 더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에너지원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으니 지구에게 좀 더 건강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겠습니다. 박사님, 재생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다시 쓸 수 있다는 장점과 자연의 에너지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또 위험한 폐기물과 같은 잔존물을 배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다르게 어디서나 태양은 뜨고 어디서나 바람은 붑니다. 물론 태양의 세기와 바람의 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요. 화석연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보다 평등한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배출하는 에너지는 인류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의 6,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농경지의 1%를 태양광으로 설치하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석탄, 가스, 그리고 원자력과 비교했을 때 전 세계 70% 이상의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경제성이 좋은, 즉 가장 싼 에너지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전과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 산림이 국토의 65%가 돼서 태양광의 설치가 어렵고 또 바람의 질이 좋지 않아 풍력이 어렵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생에너지 100%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독일보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기에 더 유리하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곳곳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설치하고 또 더 많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를 실생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림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시에서는 서울 월드컵 공원에 지름 20m 규모의 태양광 LED 패널을 매립한 원형 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낮 동안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야간에는 화려한 LED 영상 예술을 선보이는 곳이죠. 또한 공원 별자리 광장에 조성한 솔라스퀘어는 국내 최초 보도 블록형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무대 테두리에 태양광 보도블록 1171장, 중앙에 LED 보도블록 2457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무대와 솔라로드는 주변 시설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줍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쉘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버스 정류소가 미래형으로 진화한다는 주제의 이미지예요. 10월부터 설치되는 스마트 쉘터 버스 정류소는 IoT 센서와 스크린 도어, 공기청정기, 식물 수직 정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쉘터 버스 정류소는 미래 기술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그린 에너지 시설이에요. 태양광 전지 판넬을 설치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스마트 LED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지요. 서울시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찾아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혹시 태양광 에너지 이외에 다른 재생에너지의 예시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버스예요. 40인승 버스이고 무려 최대 속도가 300km에 달한다고 해요. 사람 5명 정도가 약 1년 동안 배출하는 배설물이면 가스탱크 하나를 채우는 가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버스는 지금 영국의 브리스톨 공항과 베스 시내 중심가로 다니는 공항 버스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가스는 근처 지역 주민들의 배설물로 만든 것이에요.
또 이 버스는 기존의 디젤 엔진 버스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30% 줄이고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예시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의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에너지 전환은 지금까지 에너지를 사용했던 방식을 버리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오던 화석 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어요. 에너지 전환의 다른 장점은 우리가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집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 학생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대형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기만 했다면 태양광 판넬과 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각 가정에 설치해서 우리가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화석 발전소처럼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전기를 건물 옥상과 베란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더불어 에코마일리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에코마일리지란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 난방과 같은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생태 전환의 삶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법입니다. 정말 좋은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우리나라의 전기 에너지 발전 용량 비율 중 화력과 원자력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2019년 기준 석탄 화력 발전이 40% 정도 되고요. 가스가 25.6%, 또 원자력 발전이 약 26%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는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우리가 사용하려는 재생가능 에너지 종류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소수력, 천연가스, 바이오 등이 있다. 천연이라는 의미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지 재생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화석 연료 중 하나이고 석탄, 석유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컴퓨터를 사용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 컴퓨터를 끄고 난 후에도 소비되는 전력을 대기 전력이라고 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대기 전력이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콘센트에서 꽂아만 두기만 했을 때도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사용 없이 낭비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일반 가정의 대기 전력이 전체 사용의 6%에서 11% 정도가 된다고 하니 이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우리가 전기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고 해서 지구 환경이 보호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저도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을 직접 말씀해 보시죠. 정답은 당연히 X죠. 오늘 수업 시간을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의 개념, 에너지의 종류,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알아봅시다. 네, 전환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변화란 말도 쓰지만 변화는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것을 조금씩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환은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사용하는 것을 바꾸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환은 그래서 하나의 기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태도, 삶의 방식 등 모든 것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작동 속에서 탈탄소라는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단기간의 변화를 혁명이라고 말을 한다면 전화는 어쩌면 수십 년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지속적인 변화의 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삶의 전반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바꾸고 또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에너지 효율적인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말하는 건축물로 변화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에너지를 적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성규 박사님과 함께한 에너지 전환 수업 정말 의미 있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모두들 재미있었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7차 시 지구를 살리는 녹색 소비 수업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다시 가지고 만나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